무신 집권기에 최우가 있으면 그 옆자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규보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면은 이규보 이름이 다 나오죠. 동명왕편이라는 역사 책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명왕편은 책이 아니고 작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들어가 있는 한 편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시로는 굉장히 길지만 책 한 권 정도가 되는 분량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가 소재가 고구려 역사입니다.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역사를 시로 읊었다 해서 이런 시를 영사시, 역사를 읊은 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시인 이규보 이야기입니다. 이규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역사학에도 있고 문학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한 책은 김용선 교수의 생활인 이규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2013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10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읽어봐도 참 훌륭한 책이에요. 이규보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참고했고 여러분께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동명왕편이 이규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이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26살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이규보가 74까지 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편인데 그 장수한 이규보의 젊은 시절 작품이고 나중에 이규보가 장년 또는 노년기에 접어들어갔을 때 자기 젊을 때 지은 이 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그거 내가 젊을 때 뭘 모르고 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일을 그때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규보는 정작 자기의 이 젊은 시절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나이가 들수록 궁금해져요. 저도 제 20대 한 일을 지금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50대, 60대에 가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그런 질문이 되니까요. 동명왕편은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신 것처럼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그러니까 동명왕은 고구려의 동명성왕 주몽이잖아요. 이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고 하는 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이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문으로 쓴 서사시, 영사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역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무신 집권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신 집권기를 대표하는 문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문신들이 전부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인가부터 문신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최충원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최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 정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최우 집권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문신이 바로 이 이규보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신이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규보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질문이 돼요. 난세에 지식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인물이죠. 이규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두 가지를 좋아했구나. 두 가지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했던 두 가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시와 술이에요. 술 마시고 시 짓고 딱 어울리죠? 정말 이규보는 술 없이는 시를 못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술 마시고 시 짓기를 잘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평생 8,000수 정도를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남아있지 않고 그중에
일부가 남아있다. 한 2,000수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지은 기록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의 삶과 생각이라는 참 훌륭한 책을, 죄송합니다. 제 말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목은 시고에 남아있는 이 세계 그 작품을 하나하나 센 적이 있습니다. 1부터 4262까지 셌어요. 이 세계에 남아있는 시가 4262제. 시는 몇 수라고 하는데 왜 제라고 했냐면 같은 제목 아래 여러 개의 수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가 몇 개인지 세지를 않고 제가 몇 개인지를 세서 4262제 그랬거든요. 이규보가 이야기하는 8000수가 제목을 달리하는 8000제인지 같은 제목 아래에 있는 여러 개의 수를 전부 더한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 세계 4262제와 이규보의 8000수가 어느 게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 다 시를 참 많이 지었다.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는 시짓기를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규보의 시도 그렇고 이 세계의 시도 그렇고 요즘 우리 일기 쓰듯이 시를 씁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느낌을 우리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걸 시로 쓴 거예요. 정말 품격 있는 옛날 지식인들이죠.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별명을 이당백이라고 했는데 이당백이 뭐냐면 성은 이씨고 당나라의 이태백. 이씨성을 가진 당나라의 이태백이라는 말이 이당백입니다. 이태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맞아요. 술하고 씨입니다. 그래서 이태백을 흔히 주선이라고도 하고 시선이라고도 해요. 술과 시를 가지고 신선같이 된 사람. 이규보도 그런 자리를 욕심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규보 스스로도 이런 시를 지어요. 산마라는 게 있다. 세 가지 마귀. 이 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규보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이박인 것. 이게 습관이 되어서 안 하고는 못하는 것. 이걸 인이박인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습관이 돼서 안 하고는 못하겠다. 세 가지 마가 있다. 그게 뭐냐면 주마, 술, 시마, 시짓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생마. 주마, 시마, 생마. 이 삼마가 있는데 이 시를 이규보가 노년에 지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 세욕은 물리쳤으나 시와 술은 끝내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하고 술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술을 좋아한 천재 시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규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규보는 이 시, 본관은 황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려현은 지금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예요. 여주 이 시. 여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씨가 민씨죠. 여흥민 씨. 수많은 왕비를 배출했던 조선시대에 이 여흥민 씨도 황려현의 토성, 황려, 여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기록돼 있고 이 씨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토성조를 보면 민씨, 인씨, 안씨, 필씨, 윤씨, 한씨, 음씨가 황려현 토성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규보의 조상은 고려 초에 황려, 지금 여주의 향리였다는 뜻입니다. 여주의 향리로 지내다가 증조 할아버지도 향리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중륜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륜은 향리에 16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규보의 조상은 여주의 황려현, 지금 여주의 향리이긴 했는데 급이 낮은 향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이화라고 하는 분이 교위라는 무반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울로 올라와서 관직에 오른 거예요. 관직에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느냐? 향리집 젊은이가 관직에 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를 보고 합격해서 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규보의 할아버지는 과거를 보지 않고 무반으로, 무신으로 출세를 한 겁니다. 이래서 일단 여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윤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관직이 호부낭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반직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무신이었는데 아버지는 문신이에요. 무반에서 문반으로 고쳤다. 이거를 개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아마 과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이윤수라는 분은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문신으로 개반을 한 거예요. 거의 팔자를 고친 거죠. 물론 무신 집권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팔자를 고친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길로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규보의 아버지 때부터 문반 가문이 돼요. 그런데 이규보에게 작은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작은아버지는 대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합격해서 문신으로 가고 하나는 그대로 무신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됐던 거겠죠. 자, 증조부까지 황려현의 향리였다. 할아버지가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무신이 되었다.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서 문신이 되었다. 자, 이것이 이규보의 가문 배경, 집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규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고려사에 있는 이규보 열전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규보의 묘지명이 남아 있어요. 이규보가 죽은 다음에 그 묘지명을 만들어서 같이 매장을 했는데 돌에 새긴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로가 1m 정도 되고 세로가 66cm, 두께 4cm의 돌판에 빼곡하게 글씨를 새긴 이규보 묘지명이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도 있고 이거는 돌무늬 때문에 못 읽겠죠.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글자들이 그대로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이 깨끗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규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기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래서 이규보에 대한 연구가 또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의 맨 앞에 아들 이함이 쓴 이규보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란 건 뭐냐면 상세한 이력서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런 기록물이 문집에 남아 있어서 이규보의 일생을 재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규보에 대해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이규보 스스로 쓴 그 작품, 팔천수나 썼다고 하는 그 시 중에 남아있는 일부, 그리고 수많은 산문들, 동국 이상국집에 남아있는 이규보의 작품이 이규보를 연구하는 1차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규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고 특히 이규보의 작품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규보의 생각, 이규보의 인간적인 면 이걸 좀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생활사, 인물사, 미시사 이런 연구를 하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죠. 또 있습니다. 이규보 묘가 지금 남아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 길상면에 묘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몽골과 전쟁 중에 강화도로 천도에 있는 그때 이규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묘를 강화도에 썼겠죠. 그 묘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볼까요? 어린 시절 천재 소리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규보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민했다. 총민이라는 거는 총은 총명하고 민은 민첩하고 총명은 똑똑하다는 거고 민첩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몸이 빨랐다? 그럼 육상선수 되는 거고요. 이때 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똘방똘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참 똑똑하고 똘방똘방한 거예요. 9살 때 이미 문장을 지었다. 이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산문, 의사표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9살 때 한시를 이때부터 지어서 사람들이 기동, 신기한 아이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다니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9살 때부터 글을 지었고 15살이 되자 견문이 넓어지고 기억력이 좋았다. 견문이 넓다는 건 뭐냐면요, 아는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 공부도 하고 주워 듣기도 하고, 그런데 대개 어린아이들은 이거 전부 흘려버리잖아요. 그런데 15, 6세, 지금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때 이걸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기억을 했다는 거죠. 저는 좋은 문학, 시를 지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솜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억력 좋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규보가 기억력이 좋았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글을 지을 때 옛사람의 글을 모방하지 않았다. 모방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시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시인이 될 어떤 싹수가 이때부터 보였다는 얘기겠죠. 평생 자기 스스로 당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당백, 당나라의 이태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가리켜서 이당백이라고 불렀고, 그냥 이당백도 아니에요. 앞에 주필이라고 하는 마치 호처럼 이 두 글자를 붙입니다. 주필은 뭐냐면 달릴 주자, 붓필자, 붓을 달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지었다는 거예요. 시를 짓는다 그러면 오래 생각하지 않고 휘리릭 시를 짓는데 이게 이태백이 지은 시처럼 훌륭했다, 이런 이야기죠.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8천수 정도를 지을 수 있었겠죠.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연보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요. 11살 때 일입니다. 11살 때 숙부, 그 작은아버지, 무신으로 그 승진한 이 작은아버지가 직문화성이라고 하는, 뭐 상당히 이거는 꽤 높은 관직이에요. 종삼품 관직인데요. 중서문화성의 종삼품 관직에 있던 작은아버지가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조카 자랑을 한 겁니다. 나한테 11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얘가 어린데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짓는다. 한번 불러다가 시험해볼까? 집안 자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불러들여서 시를 짓게 했는데, 이규보가 11살짜리 이규보가 시를 지으니까 그 중서문화성의 그 동료들이 전부 탄복하고 기동일세, 신기한 아이일세,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위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란 이 아이가 14살 때 입학을 합니다. 자, 입학을 어디로 했냐면 우리 또 다른 데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최충의 사학, 최충이 사립학교를 만들었다. 이거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최충이 사학을 만들면서 모두 9개를 만들었어요. 구제학당이라고 해가지고 9개의 반을 만든 겁니다. 최충의 이 학교를 문헌공도라고 불렀고,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개경에 12개의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학 12도라고 부르고, 12도 가운데 하나 문헌공도의 9개 클래스 가운데 성명제라고 하는 데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제 보통 때는 공부를 하다가 여름이 되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합숙훈련이랄까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래서 절에 가서 여름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누가 거기를 오느냐면 거기 졸업생들이 와요. 거기 졸업생 중에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은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바로 졸업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빠릿빠릿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기 후배들한테 한 수 가르쳐주는 이런 게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선배들이 와서 이 성명제 학생들을 데리고 시를 짓게 해요. 그런데 게임처럼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를 짓게 하고 그 시를 평가하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급하게 짓는다,
급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서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규보 학생이 계속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동료들이 야, 쟤는 정말 뛰어나, 넘사벽이야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촉망받던 이규보가 이제 과거 시험에 도전합니다. 성명제 입학한 지 2년 뒤에 16살 때 과거에 도전합니다. 자, 과거는 1차 시험, 예비시험으로 국자감시가 있고 여기 합격하면 본시험, 예부시를 보게 돼 있다고 설명드렸죠. 국자감시에 먼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도전에서 보기 좋게 낙방을 합니다. 그때까지 천재 소리를 듣고 쟤는 될 거야 그랬는데 이 정말 16살 이 청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재수를 하죠. 그래서 2년 뒤 18살이 되어서 그 다음 국자감시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또 낙방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뭔가 내가 번호를 어긋나게 썼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다음에 시험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야겠어 해서 시험 한 번을 걸러요. 19살 때 시험을 안 보고 20살 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세 번째 국자감시를 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국자감시에 세 번을 떨어져요. 네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재수, 삼수, 사수고요. 한번 스스로 포기한 시험까지 합치면 5수를 한 거예요. 아니 천재 소리를 듣던 이 참 청년이 5수를 해서 시험에 붙다니 놀라운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뒤에 이런 변명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공은 이 4, 5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국자감시에 낙방하던 4, 5년 동안 술에 심취한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고 멋대로 놀면서 마음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계속 시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짓는다는 게 과거에 합격하려면 과거용 시험을 지어야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 눈에 드는 시를 지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위한 글은 조금도 연습하지 않아서 계속 응시했어도 합격하지 못했다. 술 탓으로 돌리는데 그 뒤에 이규보의 일생을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0대 후반의 이 젊은이가 과거 준비는 안 하고 술 마시고 흥얼거리는 시를 계속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격에 맞았겠어요? 이 시를 시험관이 보고 합격을 시켰겠어요? 시도 물론 국자감시에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 짓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과거를 위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2살 때 사수 또는 오수 끝에 합격을 했는데 이때는 장원으로 합격을 합니다. 장원, 수석으로 합격을 해요. 이 수석 합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22살 때 국자감시에 응시했는데 꿈에 규성이 나타나. 규성은 그냥 친구 이름 규성이 아니고요. 별 이름이에요. 별 이름, 규라는 별이 나타나서 꿈에 장원이 될 거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규성이 알려줬다. 이 꿈의 계시를 듣고 1등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규보, 규성이 보, 알려줬다. 이렇게 고쳤다는 이야기가 고려사 열전에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묘지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이, 여긴 이규보입니다. 이건 이제 이규보가 죽은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규보를 공, 높임말로 표현을 하죠. 공이 국자감시에 응시하려고 할 때 꿈을 꾸었는데 다듬이질이 잘 된 검은 베옷, 다듬이질이 잘 됐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다리미질이 빳빳하게 된 그런 베옷을, 검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술을 마시고 있더라. 보통 사람들은 베옷에 다리미질 안 하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죠. 꿈에서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이규보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28수다. 28수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한자로 숙인데 별자리라는 뜻을 가리킬 때는 수라고 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28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7배씩 4, 7, 28, 28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28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 28수라는 거죠. 그 별자리가 노인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곧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잘 될까 해가지고 2번 절하고 올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거라면 저기 있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게. 저 사람이 바로 규성이네. 규성. 이게요, 28개 가운데 서쪽에 있는 별자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랑 비슷하게 설명하면 안드로메다 자리 정도가 되는 여기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공이 가서 물었는데, 이규보가 가서 물었는데 대답을 미처 듣기 전에 잠에서 깨나요. 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6자리를 막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잠에서 깨면 그때 그 심정 어떻겠어요? 이규보는 아니야, 이걸 부여잡아야 돼. 다시 잠을 잡니다. 다시 잠을 자면서 그 꿈을 붙잡아요. 그 꿈을 연속극처럼 이어서 꿉니다. 그랬더니 규성이 와서 그대가 틀림없이 장원을 차지할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6자리 숫자를 기어코 알아낸 거죠. 하지만 천기인이 누설하지 말게. 자, 이규보가 꼭꼭 이 꿈 이야기를 숨기고 시험을 봐요. 과연 과거에 장원을 하는데, 이름은 언제 바꿨느냐? 국자감시를 보기 전에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려사 열전에서처럼 그래서 내가 장원했어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름부터 바꾸고, 규성이 알려준 대로 될 거야, 규보라고 바꾸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규보가 아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정도의 노력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규보의 바꾸기 전 이름은 뭐였을까요? 인저입니다. 이인저라고 22살까지 살다가 그때 국자감시를 보기 직전에 이름을 이규보라고 바꾼 거죠. 자, 이래서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국자감시에 합격을 합니다. 국자감시 합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과거의 응시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22살에 국자감시에 합격했고 바로 다음에 23살에 과거의 응시에서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거의 꼴찌로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직 생활을 하는데 계속 이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합격을 포기하려고 해요. 나 재수할 거야, 뭐 이러고 나선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지금 국자감시를 4수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지금 합격하고 예부시에 붙었는데 또 예부시는 몇 수까지 하려고 아버지가 나서서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성적의 합격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이규보는 그런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그 축하를 하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아마 맨정신으로 못할 이야기니까 일부러 술을 마셨는지 원래 이렇게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꼴찌로 합격을 했지만 앞으로 크게 될 줄 누가 알겠나. 내가 앞으로 대성에서 3차례, 4차례 문생을 거느리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차례, 4차례 내가 과거를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알겠는가. 이거는 내가 문신으로서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술 마시고 한 이야기가 실제 현실이 돼요. 이규보가 한 번에 국자감시, 3번의 예부시를 주관해서 4차례 문생을 거느리는, 정말 자기가 술 먹고 한 일을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또 왜 이렇게 과거 합격의 성적이 안 좋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뒤따라 나옵니다. 묘지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부시의 3장에 응시했는데 예부시는 초장, 중장, 종장 3번을 치르고 종장 시험을 가지고 석차를 매기거든요. 이 3번째 석차를 매기는 3장 시험을 보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담당하는 관리가 과거 시험을 담당하는 관리니까 시험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규보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도 잘 짓지만 술도 좋아해. 그래서 임금이 하사한 술 너댓 잔을 마시게 했는데 수험생한테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임금이 내린 술이야 하면서 그 술은 당연히 수험생 주라고 내린 게 아니고 시험 관리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내린 술인데 이거를 학생한테 시험 보는 학생한테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걸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글이 정밀하게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과거 성적이 안 좋았던 거다. 이게 나중에 변명일까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묘지명엔 요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연보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규보가 과거를 보기 위한 글을 짓지 않아서 글이 거칠고 격식에 잘 맞지 않았다. 원래 이랬는데 시험장에서 왕명을 받들고 온 승선 박순이라는 사람이 시험관과 더불어서 이 시험관은 지공거, 동지공거 이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이 시험의 총 관리자예요. 이 세 사람과 더불어 왕이 내린 술을 받고 이규보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술을 좋아한다며 대접을 하려고 대우를 하려고 부른 겁니다. 큰 잔으로 한 잔을 마시고 곧 취해서 답안지를 휘갈겨 쓰고는 자기 맘에도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걸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같이 시험을 보던 다른 수험생 손득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 시험지를 찢으려고 하는 시험지를 뺏어서 자기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손득지는 이규보를 우회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거 찢어버리면 안 되니까 낙방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손득지가 구한 그 시험지를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술 마시고 휘갈겨 쓴 이 답안지가 낙방이 돼야 하는데 마침 시험관 중에 정지공거 시험관이 2사람인데 그중에 지공거 이지명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술 마시고 휘갈겨 쓴 글이나 그래도 내가 보기엔 괜찮네? 크게 되겠네? 해가지고 이규보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합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지명이 좋은 성적을 주지는 못하고 거의 문 닫고 들어오는 성적을 줘서 구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거의 꼴찌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고려시대의 이 과거 본시험 예부시는 임용고시가 아니에요. 자격고시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조선의 과거는 급제하면 반드시 관직을 줍니다. 관리 임용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과거는 합격한다고 해서 꼭 관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고려시대 과거입니다. 자격시험이죠.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관직을 받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건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받기도 해요. 하지만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규보는 어땠을까요? 자, 급제를 하자마자 일단 실제 관직은 아니지만 동정직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합격, 급제 순위에 관계없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종구품 동정직을 줍니다. 아, 예외가 있군요. 문음을 통해서 이미 동정직으로 승진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구품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품계를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규보는 문음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종구품 동정직을 받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관직에 임명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규보에게 이 기회가 굉장히 늦게 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관직 임명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상,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바람에 일단 개경에서 벗어나게 돼요. 개경 근처에 천마산이라고 하는 데로 물러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여묘, 시묘를 하지 않아요. 3년상을 치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치룬 다음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생활 중에는 관직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관직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3년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승이라는 사람의 딸 진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 진씨와는 백년해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장남이 태어납니다. 장남의 이름을 삼백이라고 지어요. 물론 어릴 적 이름 아명입니다. 아명을 삼백이라고 지어요. 이때가 어찌 보면 이규보 젊은 시절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런 떨떠름한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이 시간 동안 이규보가 한 일이 동명왕편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정말 수백 년 뒤까지도 유명하게 만들어줄 그 작품을 이때 지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규보가 이런 시를 짓습니다. 이규보의 시 어떤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한시를 번역을 한 겁니다. 내가 평소 얼굴 펼 날이 드물었는데 너를 얻은 뒤부터 노상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한단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아이를 칭찬하는 버릇도 생겼단다. 어때요? 26살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이런 이규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규보도 청소년기까지 부모 말씀 잘 안 들었을 것 같죠? 술 마시고 과거 준비 잘 안 하고.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되었을 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이규보가 또 시를 씁니다. 너는 아직도 전니인데, 전니, 영부치가 안 났는데 벌써 술잔을 기울이다니. 전니 가지고 술 마시는 어린아이는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전니인데라는 거는 네가 아직도 어린데, 아버지 눈에 아들은 웬만하면 어려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술잔을 기울이다니. 나이 들어 창자가 상할까 마음이 두렵구나. 야, 속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비가 노상 술 취해 쓰러지는 것은 배우지 말아라. 나처럼 하지 말아라. 평생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비웃는단다. 한 세상 몸을 망친 것이 오로지 이 술 탓인데, 내가 몸을 망친 게 이 술 때문인데 너조차 지금부터 술을 좋아하니 또 어찌할 것인가. 이름을 삼백이라 지은 것을 이제야 후회하나니 내가 날마다 300잔을 기울일까 두렵구나. 이규보 씨는 재밌어요. 오래 생각 안 한 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오래 생각 안 하고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시입니다. 시에 깊은 막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하, 그랬구나. 그냥 한번 웃으면 되는 시입니다. 이규보 시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관직에 임명받지를 못하고 나이가 계속 들어서 30살까지 무직 상태가 됩니다. 22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30살까지도 관직에 못 오른 거예요. 이걸 두고 보다 못한 재상들이 야, 저 친구를 어떻게 구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인상적인
젊은이였던 거죠. 조영인, 이뮤, 최선, 최당 요 네 사람이 최충원 집권기의 문신 사재상, 문신 출신의 네 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규보를 천거했어요. 이규보에게 관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천거를 했는데 이규보를 꺼리는 사람이 있어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직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규보가 굉장히 낙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8년을 기다려서 그 높은 재상들이 나를 특별히 천거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야,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들 이함이 지은 이규보 연보에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실려 있습니다. 재상 네 사람이 이규보를 천거를 했는데 그때 승선, 이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왕한테 신하들이 올리는 글을 전달하고 왕의 명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전달해서 이걸 실행하게 하고 하는 게 승선의 역할인데, 승선으로 있던 사람이 이규보에게 감정이 있어서 왕이 이규보에게 관직을 줘라라고 명령을 한 그 문서를 이부가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전달하면 이부에서 그 관직을 이규보에게 주면 되는 건데, 왕명을 왕한테서 이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조영인, 이규보를 추천했던 조영인이라고 하는 총재는 뭐냐면 가장 높은 재상, 수상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승선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왕명을 전달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총재가 그 사람을 처벌해 다시 받아와 이러지를 않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규보에게 가던 관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승선이 누구냐? 왕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승선이 누구냐? 이 승선이 아마 이규보를 꺼리는 그 사람이 아니었겠나? 승선이 이규보를 꺼려서 고의로 왕명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왕의 명을 무시하고 재상들의 추천도 무시하고 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요 시점의 관직이 승선이에요. 모든 기록에서 최충원이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글들이 쓰여질 때가 전부 최우 집권기, 그러니까 최씨 정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이규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은 못하니까 이걸 전부 가린 거죠. 공을 꺼리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승선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최충원이 거의 분명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안 돼 하니까 재상들이 추천했는데 왕이 오케이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됐고, 그게 실행이 안 됐는데도 재상들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이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죠. 최충원의 눈밖에 났다. 그 시대에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났다는 거는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규보가 최충원의 눈밖에 났을까? 이거는 모르는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 하나는 있습니다. 이규보의 매형이 있는데 누이의 남편이에요. 매형이 최충원이 집권했을 그 시점에 유배를 가는 일이 있어요. 이규보는 이때 관직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최충원이 좋아할 일도 없고 싫어할 일도 없지만 관직에 있던 이규보의 매형이 최충원에 의해서 유배를 간 거예요. 최충원이 볼 때 이규보는 누구예요? 내가 유배 보낸 저자의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규보가 그 유탄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30살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한 지 8년이 지나도록 관직에 오르지를 못하는데, 이게 당장 이규보에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가난해진다는 거죠. 관직에 올라야 월급을 받는데 이걸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쓴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의 가난, 이거를 겪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쾌하게 지냈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늘 술 취해 있었다는 얘기죠.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날 도연명의 무리가 이랬을 것이다. 도연명은 누구냐면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의 시인이죠. 귀거래사 지은 사람. 관직에 오르지 않고 전원 생활을 즐긴 사람. 술 마시고 시집고 딱 이규보와 같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도연명같이 살고 있는 거야. 검은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관직에 올려주지 않으니까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달리 또 이규보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규보의 고된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술만 마신 건 물론 아니죠. 관직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이하무개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를 언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뭐 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저한테 관직 좀 주세요. 이런 글을 써보내는데 조영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수상이에요. 이 조영인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둔한 자질로 과거에 합격한 지 8년이 지났으나 한 번도 벼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각하께서 인사권을 맡아 선비들을 지켜보게 되셨음을 듣고, 이건 뭐냐면 최충원이 집권을 한 다음에 조영인에게 판이부사라고 하는 관직을 줬거든요. 판이부사는 이부의 문신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조영인이 그 자리에 올랐으니 인사권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물러설 수 없어서 감히 관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 중간에다가 이런 문장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나는 상국의 이 조영인의 막내 아들 조충과 가장 친하고 또 동년이다. 내가 이 편지를 받는 그분의 아들 조충이 그 아들인데 이 조충의 친구고 과거에도 같이 급제한 동년이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인에게는 그 조충을 통해서 이런 청탁을 보낸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이 청탁을 받고 조영인이 추천을 했지만 최충원의 반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생활, 어려운 시기를 아마 처가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규보가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진승,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제문을 지은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인용되는 글이에요. 예전에는 부인을 맞이할 때 부인이 남편 집에 왔으므로 그 부인 집에 의지할 일이 없었으나 지금은 장가들 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니 필요한 일을 모두 처가에 의존하는 바람에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습니다. 아, 장인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려시대에 처가살이, 서류 부가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풍습을 보여주는 사료로 많이 인용이 되죠. 이규보도 이때 처가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문을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어렵게 관직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아, 조영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최충원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무렵 32살에 최충원이
집에 석류꽃이 피었을 때 손님들을 불러서 석류꽃 구경을 시키고 시 좀 짓는 사람들을 불러서 시를 짓도록 했는데 그 당시 시하면 이규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이 이규보를 불러다가 다른 시인들과 함께 시를 짓게 합니다. 이 시를 보고 최충원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규보를 등용해야겠구나. 그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은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나를 다시 보고 친구들도 서로 축하해 주네. 출세길이 가까워졌도다. 나 이제 최충원한테서 관직을 받는다는 어떤 언지를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이거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장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의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이규보가 32살에 이런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과연 다음 달 바로 관직을 얻어요.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 전라도 전주에 전주목 사록겸 장석이라고 하는 지방관입니다. 하지만 정규 관직이에요. 말단 관직이지만 정규직입니다. 급제한 지 9년 만에 얻은 귀중한 관직입니다. 전주로 내려가요. 내려갔으니까 일을 했겠죠. 그런데 1년 반 만에 파직이 됩니다. 관직에서 쫓겨나요. 이거를 이규보 쪽의 기록에서는 전부 동료들이 꺼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이 꺼려서 이규보 잘못이 아니라 동료들이 이규보를 꺼려서. 이규보 연보에는 통판, 이 통판은 전주목의 사록겸 장석이 하나 위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자입니다. 상급자와 알력을 빚었고 그 사람이 모함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힘들게 9년 만에 얻은 관직을 1년 반 만에 때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개경집으로 올라와요. 거의 이제는 한번 기회를 날렸으니까 기회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이래서 한 거의 2년 동안 종적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은둔해 있다가 아마 이때 계속 기회를 노렸을 거예요. 35살이 되는 해 5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해 12월 달에 경상도 운문, 지금 청도입니다. 여기에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규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 상을 뒤로 하고 종군을 합니다. 내가 그 난을 진압하는 데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청도로 내려가요. 이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급제하고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을 수재관에 임명하려고 했다. 수재관은 뭐냐면 글 짓는 사람이에요. 밀란을 진압할 때 이게 군대만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장을 지을 사람이 필요해요. 이 글을 지을 문신이 필요한데 다들 안 가려고 하니까 누구 중에 찾았냐면 과거에 급제하고 이규보처럼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수재관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핑계를 대고 회피해요. 그거 전쟁인데 나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아무리 궁해도 거긴 못 가지.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이규보가 혼자 내비로 겁이 많고 나약하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피한다면 장부를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종분을 합니다. 장부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관직을 다시 얻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경상도까지 내려갑니다. 2년 뒤에 1204년 37살 때 반란이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규보는 이제부터 내가 관직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논공행상이 되면서 이규보만 또 빠져요. 뭔가 쟤는 좀 안 돼. 이런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구직에 나섭니다.
전에는 조영인한테 구직을 했는데 그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 줬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날린 거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효과가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충이에요. 자기 친구이자 과거에 같이 급제한 조충. 과거에 같이 급제를 하면은 동년이라고 해가지고 형제처럼 지내거든요. 이 조충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지난날 명공께서, 명공은 여기서는 상대방을 높인 거예요. 나이가 이규보가 3살이 위거든요. 자기보다 3살 아래의 동년에게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명공이라고 높입니다. 저를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여 젊을 때부터 어울릴 때 정성을 다했고 심중을 토로하며 형제가 되기를 언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명공께서 알아주는 것이 나만 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요. 내가 자랑까지 했어요. 삼가 바라건대 나의 이런 말을 장인이신 상국께 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충은 아버지가 수상을 지낸 조영인일 뿐 아니라 그 장인이 이규보를 천거했던 4재상 가운데 한 사람, 최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네 장인한테 나 좀 부탁 좀 해줘.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웃으면서 수긍하게 된다면, 자네 장인이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저의 다행이겠습니다. 오직 각하께서 재량하소서. 교분만 믿고 말이 번거로워졌습니다. 다 말하지 못하여 황송합니다. 3살 연하의 조충에게 이런 글까지 써가면서 관직을 구해요. 얼마나 이 가난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39살 때 이제 40을 눈앞에 두고 이규보가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라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규보는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참 솔직하게 시를 씁니다. 39살 때 옷을 저당 잡히고 느낌이 있어.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술 마시고, 요새는 뭐 카드 그런 거 있지만 저 술값 없으면 이 시계 이거 맡기기도 하고요. 양복 맡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저당 잡힌다고 하고 이런 거 하는 데를 전당포라고 하잖아요. 이 전당이라고 하는 게 저당 잡힌다인데 전당이란 말이 고려시대에도 나와요. 그때도 전당포가 있었던 거죠. 자기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느낌을 최종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최종번은 누구냐면 그 최선의 아들입니다. 조충의 장인의 아들이고, 이규보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좌주가 같아요. 문과에 급제할 때 임유라는 사람이 주관한 시험에서 이규보가 급제했거든요. 임유가 다음에 또 한 번 지공고가 되어서 문생을 뽑을 때 최종번이 합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규보와 최종번은 서로 다른 기수의 문생이 돼요. 이럴 경우에도 서로 형제처럼 지내게 된다라는 건데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아주 집은 살만한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자, 시 한번 볼까요? 3월 11일에 음력 3월 11일이니까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갈 그 무렵이에요. 이때 아침거리 없어. 아침에 먹을 게 없어. 아내가 털옷을 잡히려 하기에, 털옷을 전당포에 맡기려고 하기에 내 처음엔 그 철을, 아내를 나무라며 말렸네. 추위가 아주 갔다면 누가 이것을 잡겠으며 추위가 다시 온다면 오는 겨울에 난 어찌 하라느냐고. 추위가 거의 겨울이 다 끝났는데 누가 이걸 잡아주겠냐. 또 한 가지는 이거 지금 잡히면 나중에 다가오는 겨울에, 내년 겨울에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대뜸 볼멘 소리로 당신은 왜 그리 미련하오. 그리 좋은 털옷 아니지만 첩이 손수지어 당신보다 더 아낀다오.
입는 건 당신이 입지만 만든 건 나예요. 내가 이 옷이 더 아까워요. 허나 배고픔이 더 급한 거려. 하루에 2끼를 먹지 않으면 옛사람도 허기진다 했소. 허기지면 곧 죽으니 오는 겨울이 다 뭐냐고. 이거 잡히면 내년 겨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전에 우리 죽어요. 이거라도 지금 잡히고 식량 사야 돼요. 즉시 하인 불러 내어주며 며칠은 버틸 수 있나 했더니 얻어온 것이 너무 형편없어. 하인이 빼돌렸나 했는데, 자, 자기가 직접 가지를 않고 하인을 시킨 겁니다. 하인을 시켜서 전당포에 가서 얼마를 얻어오나 했더니 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교보가 너 중간에 네가 빼돌렸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놈 분한 표정 지으며 사간 사람 말로 아뢰기를, 이거 잡혀준 그 전당포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거죠. 봄 다 가고 이미 여름인데 지금 어찌 털옷을 사랴. 그냥 두었다가 겨울이나 나려무나. 내가 여유 있기 망정이지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좁쌀 한 말도 어림없다. 좁쌀 한 말 내주면서 내가 그나마 여유 있으니까 이 정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림없어 라고 하더라 라고 하인이 이규보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내 듣고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자꾸 턱에 흐르네. 젊었을 때 회고하니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수천 권 책만 읽으면 급제는 수염 뽑기보다 쉽다고 그대로 거들먹거리며 좋은 볕을 절로 붙을 줄 알았더니 운명이 왜 이다지도 기구에 앞길이 꽉 막혔을까. 가만히 앉아 반성하니 어찌 내 잘못 아닐손가. 술 좋아하고 절제가 없어 마시면 1000잔씩 퍼마셨고 평소 품고 있던 말도 취하면 참질 못해 죄 내뱉고 말았을 뿐 비방이 따를 줄 몰랐네. 처신이 이러하니 궁핍이 너무도 당연하지. 손가락 꼽아 스스로 죄를 세며 채찍들어 3번을 때렸네. 지난 일 후회한들 무엇하나 앞에 올 일이나 애써 보려네. 어려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전도가 유망했던, 하지만 39살에 무직자가 된 이규보의 그 처지, 그 심정이 아주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에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규보는 이 시를 써서 왜 최종본에게 보여줬을까요? 최종본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곤궁하네. 그러면 최종본이 이 글을 받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식량을 보내줬겠죠. 이규보는 친구들한테 아주 솔직했습니다. 자기의 궁핍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처가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규보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데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하인이 있잖아요. 아니, 끼니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인이 있을까요? 네,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규보의 재산 한번 볼까요? 노비가 8이 있었습니다. 8 중에 5은 어린 노비였어요. 그런데 이 8명은 이규보가 데리고 사는 노비, 솔거 노비였습니다. 솔거 노비가 8명이나 있는데 끼니를 잊지 못한다고? 아, 그렇죠. 끼니를 잊지 못한다는 말을 새겨들어야겠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토지도 있었어요. 자기 고향 황려현 여주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개경에 살면서 여주에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 경작은 여주에 사는 농민들에게 소작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주에 있는 외거노비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거노비가 8이 있었고 외거노비가 여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경에 집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집이 있어요. 물론 이 집이 변두리에 있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집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개경에 살 집이 있었고 또 하나 성 바깥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별장 그러면 너무 좀 호화스러워 보이나요? 그냥 농막, 좋습니다. 농막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농막에 이름도 붙어 있었어요. 사가제. 4가지를 할 수 있는 집. 이 4가제의 4가지 할 수 있는 일, 이걸 또 이규보는 글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 첫째, 밭이 있다. 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둘째, 뽕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누에를 칠 수 있다. 셋째, 샘이 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마시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넷째, 땔감이 있다. 자, 이 4가지가 있다는 거는 글쎄요, 농막 짓고 뽕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4가지는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농막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런 거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노비도 있고 토지도 있고 집도 있고 농막도 있고 이 정도가 된 상태를 이규보 시대에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규보의 이 노비들 있잖아요. 이 노비들이 고분고분하지를 않아요. 아까 오다가 네가 가졌지 그랬더니 노비 얼굴에 분한 기운을 금방 띠면서 이거 전당포 주인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이게 노비가 주인한테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규보가 이 노비들의 후생을 책임지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노비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주인한테 고분고분해지기가 어렵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상태의 가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막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기 돈벌이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30대까지를 보냅니다.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하고 40 넘어서까지 관직을 못 얻으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규보는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도 않았어요. 동정 여론이 일어납니다. 야, 이규보를 저대로 둘 수 없어. 저 능력을 저렇게 썩힐 수 없어. 그래서 해마다 문신들이 최충원에게 사람을 추천을 할 때마다 이규보를 저 사람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원의 마음도 또 움직여요. 최충원이 자기 집에 이렇게 문신들 불러다가 이런 파티하고 시집구하는 거 이거는 전에도 했던 일인데 이걸 이제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이규보를 불러다가 시집고 다른 문신들에게 평가를 하라고 하면 이규보의 작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규보의 시가 제일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40살 때 이번에는 지방관직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림원의 관직을 줍니다. 한림원은 글 잘 쓰는 사람, 글 잘 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청이거든요. 여기에 직한림원이라고 하는 팔품관직을 줘요. 그래서 한림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관직은 어렵게 얻었는데 승진까지는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팔품관직에 머물러요. 자, 사람이 관직에 못 올라갈 때는 관직을 얻는 게 정말 평생의 소원이 되지만 관직에 일단 올라가면 승진하는 게 이 사람한테 또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승진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늦는 건지 한번 제가 조충하고 이규보의 관직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규보가 23살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조충은 20살에 급제합니다. 이규보가 3살 위였으니까 둘이 같이 급제하면 23살, 20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충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문음을 통해서 이미 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규보가 종구품 동정직을 받을 때 조충은 곧바로 내시에 속하게 돼서 이거는 국왕 주변에서 국왕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비단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관직에서 벗어나 있던 시간이 전혀 없어요. 1199년에 이규보가 전주 사록겸 장석이 이게 됐을 때 이미 조충은 4품 관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규보의 관직이 8품 관직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미 8등급 정도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46살이 돼서야 귀인을 만납니다. 46살에 만난 귀인 누굴까요? 네, 최우입니다. 최충원의 아들. 이 최우를 만나요. 1213년 이 무렵이면 최우가 이제 후계 수업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막 시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최우도 아버지처럼 문신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려요. 여기에는 꼭 문신들이 포함됐고 이 사람들은 전부 최우 앞에서 자기 시를 지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날도 최우가 고위 문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이규보만 8품 미관말직에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대가 문장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내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다. 오늘 한번 시험해 본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이규보가 그 자리에서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완성되자 최우가 탄복해 마지 않았다. 최우도 시를 볼 줄 알았던 거죠. 또는 자기가 시를 볼 줄 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규보의 시를 보고 탄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최충원에게 찾아가서 이규보의 시를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규보가 최우의 손에 이끌려서 최충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최우가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시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사람을 보내서 발빠른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 집에 있는 술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와서 취하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최충원 앞에 데리고 가서 시를 짓게 했는데 이 시를 보고 최충원이 감탄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도대체 어떤 시를 어떻게 지었길래 최충원 부자가 이렇게 감탄, 눈물 이럴까요? 그러고는 이제 이규보가 물러나려고 하니까 최충원이 벼슬을 희망하면 뜻대로 말해라. 내가 달라는 벼슬을 다 줄게. 그러니까 최우가 그 옆에 있다가 눈짓을 합니다. 6품 관직을 달라고 해라. 6품. 이때 이규보가 8품이었으니까 6품으로 되려면은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6품이 왜 중요하냐면 1품부터 9품까지 있는 관직 가운데 6품이 되면 이걸 참직이라고 해서 국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6품 관직 달라고 해. 이렇게 눈짓을 했는데 이규보가 제가 지금 8품이니 7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규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여기서 겁을 낸 걸 거예요. 내가 여기서 6품 달라고 하면 최충원이 갑자기 화낼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욕심을 억누르고 7품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러기로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최우가 이규보한테 아니 왜 6품을 달라고 하지 않냐. 왜 이렇게 희망이 낮으냐. 그러니까 이규보가 제 뜻이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바로 그달에 관리 인사를 하는데 최충원이 과연 7품을 뛰어넘어서 6품 관직을 줘요. 뭐랄까 최충원이 시도 잘 짓지만 참 사람이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규보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이래서 6품 관직에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안하지 않은 정규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6품 중에서도 어디로 가느냐면 중서문화성의 간관직. 이거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관료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희망 1순위 관직이거든요. 여기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부터 순조롭게 승진을 해요. 그런데 52살 때 최충원이 죽고 최우가 권력을 계승합니다.
가속도가 더 붙게 되죠. 원래 이규보를 높이 평가한 것은 최충원이 아니라 최우였던 거잖아요. 최우에 의해서 순조롭게 승진 계속 간관과 문한직, 문신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관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관직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이번에도 술이 문제였습니다. 60살 때 팔관회를 하는데, 팔관회를 하면 이제 임금과 신하들이 같이 크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팔관회 자리에서 임금이 가득 부어 잇따라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시다가 그만 대취하고 맙니다. 임금이 주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다 계속 마신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어 엎혀 나오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왕 앞에서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탄핵이 시작됩니다. 이규보 잘라야 됩니다. 술 마시고 왕 앞에서 실수를 하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규보가 최우한테 글을 써서 전말을 보고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최우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최우의 도움 정말 절대적이에요. 귀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보네요. 각하께서 끝까지 잘못을 덮어주신 덕에 용서받게 됐으니 실로 무한한 은덕을 평생 두고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규보에게 최우란 평생의 은인,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노년에 정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63세. 자, 그 당시 63세면 노인이죠. 노인이 된 그 해에 위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져요. 위도는 지금 전라남도 부안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까지 유배를 가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별일도 아니에요. 그 당시 어사대부로 있던 차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규보를 고발하고 탄핵해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불법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규보를 고발하고 탄핵했다고 하는 것은 이규보에게 어떤 불법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차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것은 사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차척은 어떤 사람이냐, 고려사에는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낯빛을 교활하게 하고 아첨에서 최충원에게부터 권력을 휘둘렀다. 최우가 그를 미워하여 나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런데 그 뒤에 비밀리에 그를 소환을 해서 어사대부에 임명하고 선물을 후하게 주고 최우가 사랑하던 기녀 옥기향을 그에게 주고 위로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 최우에게 차척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차척을 불러들여서 어사대부라고 하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자리에 앉힌 겁니다. 최우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라고 보이는데, 이 차척이 이규보를 탄핵한 거예요. 최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규보를 신임하지만 큰 그림에서 차척의 탄핵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규보를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규보가 정말 절망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30대까지를 그렇게 보내고 40대 들어와서 어렵게 관직 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최충원의 눈에 들고 최우의 눈에 들고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자리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다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나, 정말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최우가 이규보를 또 한 번 구원해 줍니다. 위도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감형을 해요. 그래서 위도 유배에서 고향인 황녀로 옮겨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유배에서 풀어주고 서울로 돌아오게 해요. 바로 이 해가 1231년, 고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된 해예요. 개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막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개경을 포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개경으로 올라와서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개경 문을 지키는데 동원이 됩니다. 백의종군을 해요. 이런 험난한 일까지 겪고 그 다음에 비로소 복직이 됩니다. 몽골과 전쟁이 시작됐고 이규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복직이 됐고, 그런데 시간이 딱 맞은 게 있었습니다. 몽골과 전쟁을 할 때 이규보의 쓸모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규보가 칼 쓰고 이런 무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쓸모가 있었냐면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짓는데 이규보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1231년부터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는 거의가 다 이규보 손에서 나옵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한편으로는 군대를 내어서 항전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협상을 벌였단 말이에요.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외교 문서가 필요하죠. 이 외교 문서를 짓는 일을 이규보가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규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규보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게 60대 후반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60대를 넘긴 분들은 이규보에게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시죠. 새로운 전성기가 올 수 있습니다. 1232년 6월 달에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규보도 당연히 강화도로 집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 또 천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었으나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천도를 하고 관리들이 전부 강화도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살 집을 구한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규보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객사, 관청에서, 지방 관청에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묵게 하는 그런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이때도 이규보가 가난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있으면서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써야 된다는 이런 필요 때문에 이규보의 관직이 계속 올라갑니다. 무려 66살에 처음으로 추밀원 부사가 되어서 추밀이 돼요. 고려에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추밀원의 추밀 둘을 합쳐서 재추라고 하는데, 고려에서 재추가 된다고 한 것은 자기 고유한 업무 이외에 국정 일반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때부터 이제 고위 관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려 66살에 처음으로 재추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서문화성의 재신이 돼요. 이렇게 60대 후반을 강화도에서 재추가 되어서 지내면서 69살이 되니까 이제는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아까웠을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66살에 처음으로 재추가 되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니. 69살이 되어서 다음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직서를 올립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직서를 올리니까 왕이 수리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권례에 두고, 지금도 사직서 냈을 때 수리 안 할 거면은 그 상사가 책상 서랍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왕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수리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규보가 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합니다. 병을 앞세워서 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해요. 진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물러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오가다가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건데, 이규보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최후가 나서서 갑자기 공예 그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후가 호적에서 나이를 줄인 거다라고 하면서 관직에 그냥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다시 이를 보았다. 그러나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를 지어서 편치 못한 뜻을 드러냈다. 공은 호적에서 나이를 줄였다는 그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사퇴할 생각이 진실로 간절한 것이었다. 이건 이제 다 해주는 이야기죠. 옆에서 원래 이규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고 최우가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규보는 끝내 관직에서 물러나요. 70살이 돼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외교문서를 쓸 사람은 이규보밖에 없고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몽골에 보내는 중요한 문서는 전부 이규보가 짓습니다. 이규보는 죽을 때까지 몽골에 보내는 문서를 거의 혼자 썼어요. 최후하고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최후 하면은 바로 옆에 이규보 둘을 붙여놔야 됩니다. 최후의 항전론이 있죠. 최후는 항전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규보가 꼭 필요했어요. 최후에게 이규보는 그냥 시 잘 짓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신 가운데 자기를 찬양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글을 지어줄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최후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최후의 위기죠.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면서 강화천도가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게 됐어요. 이때 이규보가 시를 짓습니다. 천도란 옛부터 하늘 오르기만큼 어려운 일인데 공 굴리듯 하루아침에 옮겨왔네. 진양공, 최후가 계획을 그토록 서둘지 않았다면 사마는 고려는 벌써 오랑캐 땅 되었으리. 최후를 찬양해주는 시, 이걸 앞장서서 지은 게 이규보고 최후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규보는 심지어 최후에게 아부도 합니다. 이규보가 우리나라의 명필 4사람을 꼽아요. 그걸 신품사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신 같은 글솜씨를 가진 4사람을 꼽아요. 신라의 김생, 또 고려의 승려, 탄현, 그 다음에 현재 원회랑 관직에 있었던 유신이라는 사람과 최후를 꼽습니다. 최후가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신품사현이 되겠어요? 이규보가 최후를 이렇게 띄워준 거죠. 권력자에게 아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보는 그 당시 다른 관리들, 다른 문신들에 비하면 아주 뚜렷한 차이 하나가 있었어요. 스스로 부패하지 않았다. 권력자에게 아첨은 했지만 권력자의 그 권력을 대신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이런 시를 써요. 세상에는 궁한 재상이 없는데 나는 궁한 중에도 으뜸일세. 재상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재상이 되었어도 정말 이렇게 가난하다. 아까 집 살 돈이 없어서 어디 객사에 가서 머물고 그랬잖아요.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화도로 들어갔을 때 사람마다 새로 밭을 마련하더니 강화도로 옮겼을 때 관리들이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밭을 새로 산 거예요. 이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새서울에 들어오자 다투어 밭을 구해 경작했으나 나만은 하지 않았다. 이규보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먹고 살지? 녹봉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녹봉만 먹고 살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남들만큼 풍족하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들 어떠랴. 나는 궁한 재상이야. 젊을 때부터 이런 자세가 몸에 배 있었던 거예요.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배 있는 거죠. 이규보가 젊을 때 쓴 시 중에 참 이 명문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땔감이 없었어요.
가난하면은 추위와 배고픔이잖아요. 추웠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이규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름에 얼음 없이 더위를 보냈는데 겨울에 숯 없다고 추위를 걱정하랴. 이규보는 가난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계속 이렇게 찾았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재상이 된 다음에도 남들처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71살에 이런 시를 짓습니다. 정월 7일 녹을 봤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들 녹봉을 1년에 2번 줍니다. 1월 7일, 7월 7일. 1년에 연봉을 2번 나누어서 주는데 1월 7일 날 녹봉을 받으면서 시를 쓴 거예요. 평생 조그만 공도업건을 받는 녹이 해마다 몇 섬 이런가. 입으로 만백성의 고혈 허비하며 몸은 편히 방 안에 엎드렸네. 늙은 이 몸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쌀을 주었네. 내가 관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녹봉을 이렇게 주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늙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옛날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쓰는 것도 함부로 하지를 마소. 남은 목숨 구차히 살아있는 한 해마다 이 녹은 이어지리니 모든 일을 형편에 맞추면 먹을 것은 아예 걱정 없으리. 우리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이 녹을 줄 테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막 땅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녹 가지고 적게 먹다가 세상을 떠납시다. 이거 아주 바람직한 자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규보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요, 참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강화도에서 74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물리쳐 시끄럽게 떠들지 않도록 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규보의 묘가 지금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진강산이라고 하는 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데요. 이 진강산 주변에는 고려 왕릉도 몇 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고려 왕릉이 4기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3기가 진강산에 있어요. 희종릉, 이걸 성릉이라고 하고, 강종과 원덕태우릉, 곤릉이라고 하고, 원종과 순경태우릉, 가릉이라고 하고, 요 3개 릉이 진강산에 있는데 그 진강산 동쪽에 이규보 묘가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규보를 종합 평가해 볼까요? 이규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역사가로서의 면모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부활시켰다. 또 한 가지는 신리사관, 유교사관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동명왕편은 동명, 주몽의 탄생설화를 역사로 인정하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유학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야 라고 무시했는데 이규보는 그것을 역사로 승격시켜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고구려 건국설화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를 역사가로서는 김부식을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허황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 이래서 삼국사기를 짓게 되는데 이 삼국사기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들이 만들어놨던 문화가 무신정변 이후 다 파괴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려 문화를 출발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화가 이규보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규보와 동시대 사람으로 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는 이규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문장가예요. 이 진화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신이 되어서 금나라로 가면서 지은 시예요.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혼봉하도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리라. 하늘 동쪽에 태양이 떠오른다. 이 시는 송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금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지만 혼몽하다. 뭐가 혼몽하냐면 여기는 아직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화의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 하늘 동쪽, 고려예요. 고려가 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 고려의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의 위상이죠. 자, 이런 가운데 고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진화나 이규보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이때부터 고려 후기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정변으로 파괴된 문화가 다시 재건되는, 그래서 고려 전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 이규보에게서 비롯된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규보에 대한 평가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공부할 때 이규보에 대한 평가는 권력자의 기대, 명성을 얻은 지식인, 어용이라는 말이 있을 때입니다. 어용. 옛날에는 임금이 쓴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어용이라고 할 때는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교수, 지식인, 어용교수라고 하는 말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공부한 사람한테는 제일 큰 욕이었어요. 이 어용교수의 역사적인 연원을 이규보에서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공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공부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독재 정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어용교수라고 했었죠. 이규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 이규보, 그러면 어용지식인, 이런 느낌이 강했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내가 한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는 고민, 이것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규보와 관련된 최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재미있는 이규보 선생님 고려시대는 살만했습니까? 이규보와 고려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